자, 이쪽 단어는 이제 우리 문명, 4대 문명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먼저 문명이란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문명. 문명이란 표현은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겠지만 간단히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인류가 발전시킨 어떤 사회라든지 문화,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문명이란 인류가 발전시킨 사회나 문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명, 우리가 보통 4대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 4대 문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재마다 약간씩 다른데 선생님이 정리해보니까 주로 이런 것 같아요. 큰 강을 끼고 있거나 시기적으로는 청동기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또 청동기는 앞선 석기에 비해서 좀 우월한 이런 무기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피정복민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서 또 계급이 등장하게 되고 또 다른 부족을 잠식하면서 도시가 형성이 되고 더 크게는 국가가 형성이 되고 또 무역을 하거나 어떤 지배를 할 때는 어떤 소통의 도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뭐 문자가 있거나 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보통 문명이라 하면 이러한 특징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중에 선생님은 요 청동기랑 큰 강이 있음을 특징으로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문명, 4가지 문명 있죠. 그 중에서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있고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뭐 인도 문명, 중국 문명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이 2가지 문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4대 문명이 이렇게 있는데 지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 인도,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 자, 아프리카. 선생님 지도를 잘 못 그리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강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에 중국의 황하강, 황허강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인도의 겐지스강, 그리고 인더스강, 그리고 여기에 강이 2개가 흐릅니다. 이것이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나일강,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4대 문명이 발생을 해요. 자, 색이 여기 있네요. 여기서 중국 문명, 여기서 인도 문명, 그리고 여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여기서 이집트 문명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아마 이 자료화면 나갈지 모르겠지만 교과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 지도랑 같이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자, 메소포타미아는 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방금 여기 써있지만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요 사이를 말하는데 요 부분이 이렇게 초승달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 지역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그래서 비옥한 농사짓기에 아주 좋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큰 특징은 요 주변에 개방적 지역이라는 거예요. 개방적이다. 그래서 주변에 장애물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민족들의 침입이 많은 지역이 이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현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세적이다. 현세적이라는 뜻은 이민족의 침입이 많다 보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를 즐기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세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는 유물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사진이 나오는데 자, 들어봤나요?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있어요. 길가메시 서사시. 길가메시는 왕의 이름이에요. 요 서사시, 시의 내용을 보면은 생명은 신이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먹고 마시고 즐길 뿐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는 신이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충실하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 현세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은 신권 정치를 했었다고 해요. 신의 권한을 빌려서 대신 정치를 하는 건데 왕이 있었지만 왕이 신의 권한을 빌려서 대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전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됐죠. 신전. 그래서 지구라트라는 거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점토가 많이 있는데 이 점토를 이용해서 이렇게 단을 쌓아서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이 지구라트 하니까 떠오르는데, 선생님이 대천고등학교에 있을 때였는데요. 2007년이었는데, 대천고 학생들이 골든벨, 도전 골든벨 나갔었는데, 거기서 골든벨 울리기 직전이었었죠. 그때 50번 문제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하필이면 마지막 문제가 세계사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막 떨리는 거예요. 이 김성환이라는 친구였었는데, 이 친구가 또 이과 학생이야, 자연계 쪽. 그래서 세계사 쪽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지구라트 문제가 나왔는데 선생님 막 조마조마했어요. 이 친구가 틀리면 어떡하지? 하필이면 또 역사에서 틀려. 근데 다행히 이 친구가 맞춰가지고 선생님 아주 흡족했었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참고로 선생님이 그때 KBS였는데 도전 골든벨에서 선생님이 그 앞에 나가가지고 막 대표로 막 춤도 추고 했었던 영상이 어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TV에 여러 번 나왔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KBS에 나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라트 하니까 선생님 갑자기 도전 골든벨이 떠올랐어요. 참고로 그때 골든벨 울렸었던 그 친구는 서울대 전기전자과였나? 글로 진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장가 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구라트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쪽은 뭐 음력을 사용했고, 알다시피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날짜를 따지는 태음력을 사용했었고, 친구들이 지나가네요. 그다음에 60진법. 우리 시계 같은 경우가 60진법이죠. 60이 되면 한 단위 올려서 따지는 거. 그리고 쐐기 문자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긴 점토가 많기 때문에 점토에 물건을 교육할 때 이런 식으로 쐐기로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새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쐐기 모양으로 해가지고 쐐기 문자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든 사람들은 수메르인이라고 합니다. 수메르인. 근데 수메르인들이 만든 나라가 바빌로니아 왕국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유명한 왕이 함무라비 왕이 있어요. 함무라비 왕인데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법전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우리 교과서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어떤 시험 문제라든지 설명들이 많이 나와요. 이 법전 내용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누군가 나의 눈을 해치면은 저놈의 눈을 나도 해칠 수 있다. 그 누군가 나의 일을 부러뜨리면 저놈의 일을 나도 부러뜨린다. 보복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 교과서 잘 살펴보면은 이런 보복주의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보복주의다. 근데 차이가 있어.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천민이 있죠. 요 신분에 따라서 이 보복주의가 달라요. 귀족이 당하면은 귀족은 그대로 보복을 하는데 이 천하 신분들이 당하게 되면은 뭐 벌금을 내거나 이렇게 보복주의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차별 적용되었다. 뭐 요 정도까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첫 번째 특징 요 나와 있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이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기억해줘야 될 것은 현세적인 세계관, 길가메시 서사시, 그리고 지구라트도 사진 잘 나오고 요 문화적인 특징,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 요 정도는 좀 알아두어야지 좋지 않을까. 요 지도적인 위치도 그렇고 칸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우고 다시 이어서 찍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집트 문명. 자, 이집트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지리적인 위치부터 볼게요. 요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요 부근이 아주 비옥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명이 탄생했거든요. 근데 요 부근 있죠. 지중해란 바다예요. 뭐 여기도 바다고. 근데 여기는 또 사막이야. 보다시피 바다랑 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폐쇄적인 지형이에요. 자, 폐쇄적인 지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민족, 이민족이 침입해 오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메소포타미아랑 다르게 통일국가가 오랫도록 지속이 돼요. 이 지도자를 뭐라 불렀냐면 파라오라고 불렀습니다. 파라오. 물론 여기도 역시 신권 정치라고 해서 신의 권력에 의지를 해서 대신 통치를 했었죠. 파라오. 신전도 있었고. 근데 이 폐쇄적인 지형 때문에 이집트 문명의 큰 특징은 내세적인 성격이 강해요.
아까 우리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어떤 개방적인 지역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현세적이었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반대야. 내세적이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 파라오가 죽으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라로 만들었어요. 의학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육체가 가급적이면 썩지 않도록 미라로 만들었었죠. 미라. 우리 교과서를 보니까 투탕카멘 가멘이 나와요. 이 미라 있죠? 미라가 아무리 이렇게 잘 처리를 하더라도 얼굴이 쪼그라든단 말이야. 이렇게 한 이유는 일단 영혼이 육체하고 분리된다고 보았었대. 그래서 영혼이 이렇게 나왔을 때 자기 나중에 육체를 찾아 들어가서 부활한다라고 보았었는데 자기 육신, 미라로 만든 육신을 찾기 위해서는 얼굴을 알아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투탕카멘 가면을 보면은 살아생전에 투탕카멘의 얼굴 형상을 그대로 가면으로 만들어서 미라에 씌워놔서 떨궈져 나간 영혼이 자기 육체를 찾을 수 있게 가면을 보고 찾을 수 있게 이렇게 했었다고 하죠. 그래서 미라. 가끔씩 우리나라에도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우연찮게 미라가 발견이 되기도 해요. 조선시대 미라 같은 경우 자주 발견이 돼요.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주변에 석회질이 있는 땅에 묻거나 했었을 경우에 그 미라를 이렇게 건지면은 형체랑 머리카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예전에 발견됐던 미라 같은 경우는 어떤 여자가 먼저 죽었나 봐. 남자가 먼저 죽었다. 남편이 죽으니까 이 여자가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자기 남편을 위해서 신발을 만들어주고 자기 남편을 그리워하는 시를 써가지고 그 미라에 썼던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 저는 기억을 해요. 그리고 특이한 건 조선시대 미라를 보면은 옷이 평상시 때 입던 옷이야. 그 중에서도 죽은 사람이 좋아했었던, 자기가 좋아했었던 옷을 입고 발견된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이게 뭘 말해주냐면, 선생님도 지난달, 작년이죠. 작년 12월에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4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삼배옷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수의라고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수의를 해가지고 별도로 입혀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나중에 선생님 또 찾아보니까 여기 일본식 풍습이라는 이런 설도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미라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평상시 입던 옷, 죽은 사람이 좋아하던 옷을 입혀서 관에 묻어서 매장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던 것 같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장례 풍습, 죽은 사람의 이런 수의를 입혀서 이렇게 매장하거나 처리하는 부분은 일제시대 때 들어왔었던 부분이 있다라는 설을 선생님이 글로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의 전통이 약간 변질되었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들어온다. 좀 특이한 세계관이죠. 근데 선생님도 작년에 장인어른 돌아가셨다고 했고 4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선생님이 두 분 돌아가실 때 공통되게 너무 아쉬운 거는 선생님이 도착하기에 한 10여 분 전에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울면서 들어갔었을 때는 이미 그 두 분이 돌아가신 상태였어요. 의학적으로 심장이 삐삐삐삐 하다 삐 멈춘 상태였었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가가지고 막 펑펑 울고 있는데 옆에 간호사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심장은 멈춰도 뇌는 몇 분 정도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여 분 정도 돌아간다 그러더라고요. 살아있다고.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하라고 해가지고 선생님 아버지 때도 그랬고 선생님 장인어른 때도 선생님 가가지고 울면서 가가지고 사랑했습니다. 저승에 가서선 좀 행복하시고 아프지 마시라고 했던 기억이 좀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 미라를 보관하기 위한 피라미드가 있죠. 그리고 피라미드를 지키는 스핑크스.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사자의 서라고 있을 거예요. 사자의 서, 죽은 사람을 위한 편지라는 뜻인데 이 죽은 미라겠죠. 이제 이 미라가 훗날 저승에 갔을 때, 이 죽은 사람이 영원히 저승에 갔을 때 해야 될 어떤 행동 요령, 설명서 뭐 그런 부분을 글과 그림으로 남긴 건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내세적인 세계관을 보여준다는 거. 그래서 이집트 문명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저승세계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선생님 부모님들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인사했었을 때 위에서 부모님들이 지켜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성당을 다니는데 그 순간 우리 육신의 입장에서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많이 안타깝지만 또 두 분 다
성당에서 세례 받으셨기 때문에 저기 천국에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쌤은 그나마 마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참고로 내일 모레가 부활절이네요. 달걀 먹으러 성당에 또 가야 되고, 또 달걀은 농담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러 또 가야죠. 자, 종교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집트인의 문화적인 특징은 십진법을 사용했습니다. 십진법. 그리고 태양력을 사용했었고,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려면은 어떤 기하학적인 거, 수학적인 부분, 건축적인 부분에 있어서 뛰어난 기술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미라를 만들려면 의학적인 기술도 상당해야 될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집트 문명의 특징으로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랑 구별해서 꼭 알아둬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선생님이 약간 빼먹은 게 있어요. 여기 세계 지도인데 여기가 이제 지중해란 바다거든요. 이 지중해 동부 지역에 여러 국가들이 있었는데 4대 문명 배울 때 이 지중해 동부 지역에 있었던 여러 국가들에 대한 소개가 교과서에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개 나라만 간단히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정확히 몰라도 돼요. 저 지중해 동쪽 지역에 있었다. 자, 히타이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페니키아, 그리고 헤브라이.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이 세 나라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히타이트는 그냥 철기 문화가 발달했구나. 자, 철기 문화가 발달한 나라, 이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자, 페니키아 같은 경우는 해상 활동이 왕성했었다고 합니다. 바다를 통한 활동이 왕성해가지고 해상 식민지도 건설했었는데 대표적인 게 카르타고. 들어봤나요? 카르타고. 나중에 로마하고 전쟁을 하죠. 그래서 카르타고 식민지를 건설했었던 나라가 페니키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문자를 썼는데 이걸 표문자라고 해요. 표문자. 표문자. 이 표문자가 훗날 우리 알파벳 있죠? ABCD 할 때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헤브라이는 스님이 되게 친숙한 나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유일신,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유일신, 여호와라 해가지고 아까 우리 4대 문명의 상당수는 다신교예요. 많은 신들을 믿게 되는데 헤브라이는 좀 독특하게 유일신, 여호와라고 하는 유일한 신을 믿었던 유대교가 여기서 탄생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스님이 다닌 성당의 아니면 교회의 크리스트교랑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교, 이 두 종교에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중해 동부, 지중해 동쪽 지역에 있었던 요 세 나라 정도, 히타이트 하면 철기라는 단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고, 페니키아는 특히 표문자가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었고, 헤브라이는 유대교 창시로 인해서 현재 유일한 되게 유명한 종교에 영향을 줬었다라는 거, 요 정도만 기억하세요.